1998년 1월 28일 수요일 새벽,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전날 밤부터 한강 위를 덮은 옅은 안개가 걷히지 않았고 양화대교의 회색 교각은 얼어붙은 강물 위에 검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의 한복판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다. 신문마다 부도와 정리해고 소식이 실렸고 새벽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생계를 걱정하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작은 배를 몰던 어부 오병철도 그날 평소보다 일찍 강으로 나왔다. 겨울 한강에서는 큰돈이 될 만한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집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동료 김대식과 함께 양화대교 남단을 지나며 전날 설치해둔 그물을 걷어올렸다. 처음에는 그물에 폐타이어가 걸린 줄 알았다. 젖은 청아 비닐이 뒤엉킨 짙은 색 가방 하나가 물살에 흔들리며 올라왔다. 가방은 오래 물에 잠겨 있었는지 옆면이 찢어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콘크리트 조각과 돌멩이 몇 개가 철사로 묶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가라앉히려 했던 흔적이었다. 또 공사장 쓰레기인가 보네. 김대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가방을 배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가방에 찢어진 틈 사이로 둥근 물체 하나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젖은 신문지에 반쯤 쌓여 있었다. 강물에 불어난 종이가 벗겨지자 누런 치아 몇 개와 검게 패인 눈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대식이 먼저 뒤로 넘어지듯 물러났다. 오병철은 손에 들고 있던 갈고리를 놓쳤다. 금속이 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안개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거 사람 머리 아니야? 가방 안에는 2개의 사람 두개골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성인의 것으로 보였고 여러 개의 치아가 부러지거나 억지로 뽑힌 흔적이 있었다. 관자놀이 부근은 단단한 물체에 반복적으로 찍힌 듯 깨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표면에 흙이나 살점이 거의 붙어 있지 않았고 아래턱도 가지런히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병원이나 학교의 해부학 실습실에 전시되던 표본처럼 보였다. 오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용 무정이를 들었다. 신고를 받은 한강경찰대가 도착한 것은 오전 7시 18분이었다. 경찰은 가방과 두개골을 회수한 뒤 양화대교 주변을 통제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었고 강변 갈대밭과 배수구까지 수색했지만 그날 오후까지 다른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방 안에서는 젖은 신문지와 돌멩이, 녹슨 철사, 그리고 검은색 여성용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나왔다. 신문은 1998년 1월 25일자였다. 두개골이강에 버려진 시점이 불과 며칠 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사건은 곧 영등포경찰서 강력계로 넘어갔다. 수사를 맡은 최인석 경감은 그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내온 현장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는 20화에 가까이 강력 사건을 다뤄왔다. 토막난 시신도, 불에 탄 유골도, 버려진 연가의 시신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다. 2개의 두개골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하나는 신원을 감추기 위해 치아와 얼굴뼈가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다. 반면 다른 하나는 보존 상태가 지나치게 좋았다. 누군가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성격이 전혀 다른 2개의 두개골을 한 가방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1명이 아니라 2명일까요? 젊은 형사 이문재가 물었다. 최인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뒤집은 뒤 가방의 매듭을 확대해 보았다. 철사를 꼬는 방식이 일정했고 돌의 무게도 양쪽에 정확히 나뉘어 있었다. 충동적으로 시신을 버린 사람이 만든 매듭이 아니었다.
버린 놈은 가방이 떠오를 가능성까지 계산했어. 최인석이 낮게 말했다. 그런데 계산이 틀렸군요. 아니,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 최인석은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저 가방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까지 계산했을 수도 있으니까. 두개골 발견 소식은 즉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견된 두개골만으로는 성별조차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려웠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소지품도 없었다. 수사는 시작부터 막막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 30일 오후 4시 40분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남자는 검은색 외투 위에 병원 이름이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두 사람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작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경수와 오미정 부부였다. 그들이 신고한 실종자는 23살의 딸 한서연이었다. 우리 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닙니다. 한경수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딸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앞에서 흰색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선명한 눈매, 왼쪽 입가의 작은 점이 눈에 띄었다. 서연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이었다. 아버지의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졸업 후에는 소아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공부가 바빠진 뒤부터는 학교와 가까운 영등포구 당산동 외할머니 집에서 생활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결석이나 무단 외박은 한 번도 없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을 때도 반드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을 취소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먼저 사과하는 성격이었다. 그런 서연이 1월 26일 오후 차를 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차량은 짙은 청록색 현대 소나타였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도 사용되지 않았다. 학교와 병원, 친구들의 집 어디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미정이 울먹였다. 그런데 애 외할머니가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해서 혹시 정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1월 26일 밤 10시 13분 당산동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저 며칠 동안 멀리 가 있을게요. 그 말이 전부였다. 외할머니가 어디냐고 묻자 전화는 곧바로 끊겼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최인석은 외할머니와 직접 통화했다. 목소리는 손녀분이 확실합니까? 수화기 너머의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서연이 목소리가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서연이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는 나한테 기다리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늘 먼저 주무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전화를 그렇게 끊지 않았어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 누가 옆에서 읽으라고 시키는 것 같았어요. 종이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것처럼요. 최인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실종 당일 서연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친구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오후 5시 무렵 신촌의 한 대형 서점 앞에서 남자친구 강태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근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직원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여자는 여러 차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여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최인석의 질문에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감시하는 거야. 서연은 오후 6시 20분경 커피숍을 나갔다. 강태준도 곧 뒤따라 나갔다. 그 이후 서연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강태준은 당시 25살로 서연과 같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다. 16살에 명문대 공과대학에 합격해 언론에 소개되었고 공학 학위를 받은 뒤 다시 의대에 진학했다. 신문은 그를 2개의 두뇌를 가진 천재, 대한민국 최연소 공학도라고 불렀다. 그런 남자가 실종된 여성의 마지막 목격자였다. 1월 31일 오전 강태준은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석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와 창백한 얼굴은 모범생이라는 첫인상을 주었다. 그는 서연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서연이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 박성호라는 학생입니다. 태준은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다툰 뒤 서연이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지하철을 타고 동작구의 자취방으로 돌아갔으며 그날 밤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사건 시간대도 정확히 기억했다. 지나치게 정확할 정도였다. 한서연 씨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최인석이 물었다. 태준은 몇 초 동안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숙였다. 걱정됩니다. 사람만 있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은 완벽했다. 하지만 최인석은 태준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보고 있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오른손의 손등과 손목에는 가느다란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다. 일부는 딱지가 채 앉지 않은 붉은 상처였다. 그 손은 왜 그렇습니까? 태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제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처럼 잠시 눈을 깜빡였다. 해부학 실습 중에 긁혔습니다. 시신이 손톱으로 긁기라도 했습니까? 조사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태준의 입가가 아주 조금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철제 실습대에 긁힌 겁니다. 최인석은 더 묻지 않았다. 아직 체포할 근거는 없었다. 경찰은 태준의 자취방과 차량을 확인했지만 눈에 띄는 혈흔이나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방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침구까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양화대교 아래에서 발견된 두개골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법의관 윤혜진은 훼손된 두개골의 뒤쪽 틈에서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머리카락 끝부분에는 작은 피부 조직이 붙어 있었다. 윤혜진은 실종 신고서에 첨부된 한서연의 사진과 머리카락의 길이를 비교했다. 이어 가족이 제공한 빚에서 확보한 모발 표본을 현미경 아래에 올려놓았다. 모발의 굵기와 색소 분포가 매우 유사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윤혜진은 즉시 영등포 경찰서로 전화했다. 최 경감님, 양화대교 두개골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실종된 한서연 씨와 비교 검사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치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주세요. 최인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경찰서 주차장에 쌓이는 흰 눈 위로 조금 전 강태준이 지나간 발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두개골이 그 학생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현미경 속 머리카락을 다시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 여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치아를 부수고 턱뼈를 훼손하고 두피까지 떼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두개골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가루가 나왔습니다. 일반 공구에서 나오는 흔적이 아닙니다. 윤혜진은 감식대 한쪽에 놓인 작은 증거 봉투를 바라보았다. 의과대학 해부실에서 사용하는 전동 절단기의 날과 비슷합니다. 그 순간 최인석은 조사실에서 보았던 강태준의 손을 떠올렸다. 손등의 상처, 지나치게 깨끗한 방, 준비된 문장처럼 정확했던 알리바이.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외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목소리는 서연이었지만 우리 서연이는 아니었다. 최인석은 책상 위에 놓인 강태준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신문에 실렸던 오래된 사진이었다. 16살의 태준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수줍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최인석은 사진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시각 강태준은 동작구 자취방의 욕실에 서 있었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세면대 배수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은 깨끗했지만 배수구 가장자리에는 검붉은 얼룩 하나가 남아 있었다. 태준은 칫솔에 표백제를 묻혀 얼룩을 문질렀다. 1번, 2번, 3번. 얼룩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1998년 1월 26일 월요일 오후 4시 37분. 한서연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의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낮부터 내리기 시작한 진눈개비가 회색 운동장 위에 흩날리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열람실은 가득 차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졸업을 앞둔 이들은 취업과 병원 인턴 자리를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었다. 서연의 앞에는 두꺼운 소아외과 교재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같은 문장을 10분 넘게 읽고 있었다. 책 위에는 작은 은색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과 사귄 지 100일이 되었을 때 맞춘 커플링이었다. 안쪽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반지를 손끝으로 밀어 작은 봉투 안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낡은 검은색 수첩을 꺼냈다. 그것은 사흘 전 태준의 자취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이었다. 태준은 실습이 끝난 뒤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방을 비웠고 서연은 책상 아래 떨어진 자신의 머리끈을 찾다가 잠겨있지 않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그녀가 보낸 편지와 사진, 영화표,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첩을 펼친 순간 그녀의 생각은 달라졌다. 태준은 지난 6달 동안 서연의 생활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있었다. 서연이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에 강의실에서 나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그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의 사진도 붙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 병원 복도에서 교수와 이야기하는 모습, 외할머니 집의 대문을 여는 뒷모습,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같은 문장이 조금씩 다른 필체로 적혀 있었다. 가장 아래쪽 문장은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서연은 수첩을 읽은 날부터 태준의 전화를 피했다. 하지만 태준은 하루에 3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다. 외할머니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학교 복도에서 갑자기 나타나 팔을 붙잡기도 했다. 결국 서연은 그날 오후 모든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도서관 공중전화로 친구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나 오늘 태준 선배 만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혼자 만나려고? 사람 많은 데서 만날 거야. 신촌 현대백화점 앞. 수첩 보여줄 거야. 응, 돌려주고 끝내려고. 그걸 왜 돌려줘? 경찰에 보여줘야지. 아직 실제로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서연아, 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집을 몰래 찍고
내 시간표를 적어 놓은 사람이 실제로 해를 안 끼친 거라고 생각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호는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거절했다. 태주는 이미 성호를 의심하고 있었다. 성호가 나타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다. 1시간 안에 전화할게. 1시간 지나도 연락 없으면 내가 직접 찾으러 간다. 알았어.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시각 강태주는 동작구 상도동의 자취방에서 흰색 천을 접고 있었다. 방은 평소보다 더욱 깨끗했다.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 몇 권과 해부학 도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침대 아래에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다. 굵은 나일론 끈 2묶음, 공업용 접착 테이프, 비닐 장갑, 주사기 3개, 수술용 가위와 메스, 철물점에서 산 짧은 쇠망치. 태주는 그 물건들을 검은색 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 소형 녹음기를 꺼내 새 테이프를 넣었다. 그는 종이 한 장에 짧은 문장을 썼다. 태주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1번, 2번, 그리고 서연의 말투를 떠올리며 단어 몇 개를 고쳤다. 오후 5시 6분 두 사람은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서연은 검은색 긴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위에 짙은 남색 스웨터를 입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명문대 의대에 다니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서연은 커피도 주문하지 않고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돌려줄게. 태주는 봉투 안에 반지를 확인했다. 왜? 우리 끝내자. 태준의 얼굴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었다. 성호 때문이야. 아니, 그럼 왜? 서연은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다. 태준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걸 봤어. 그는 수첩을 빼앗듯 가져갔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졌어. 내 사진이 들어있었어. 내가 모르는 사진들. 네가 연락을 제대로 했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지. 기록?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가 누구랑 몇 분 이야기했는지, 몇 시에 집에 갔는지 적어놓는 게 기록이야. 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 앞에서 사진 찍은 것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내 방 열쇠를 복사한 것도. 태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벌어졌다. 서연은 사흘 전 자신의 서랍에서 발견한 복제 열쇠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너 내 방에 들어왔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들어와서 내 물건 만지고 편지 읽고 전화번호 수첩까지 봤지. 주변 손님 몇 명이 두 사람을 힐끗 바라보았다. 태준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감시하는 거야. 태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사랑하니까 알고 싶은 거지. 아니, 넌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지만 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내가 네 소유물이 돼야 해? 태준의 손이 탁자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 학교에서도 아는 척하지 마. 우리 집에도 오지 마. 계속 따라다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가 돌아서자 태준이 손목을 붙잡았다. 힘이 너무 강해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놔. 내가 가진 사진은 어떻게 할 건데? 서연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슨 사진? 네가 돌려받고 싶어 했던 것들. 태준은 마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차분하게 말했다. 내 편지, 가족 사진, 병원 서류, 그리고 네가 모르는 사진도 더 있어. 협박하는 거야? 자취방으로 와. 전부 돌려줄게. 그 다음 정말 끝내고 싶다면 끝내. 서연은 망설였다. 태준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 방 열쇠 복사한 것도 네 앞에서 버릴게.
수첩도 태울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지. 서연은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사진과 가족의 자료가 그에게 남아있는 것도 두려웠다. 그녀는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작은 호출기를 만졌다. 성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30분만이야,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문 열어둬. 태주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48분 커피숍을 나왔다. 서연이 자신의 소나타 운전석에 앉았고 태주는 조수석에 탔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서연은 길 건너 공중전화를 바라보았다. 성호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태준이 옆에 있었다. 그녀는 대신 신호대기 중 가방 안에서 호출기를 꺼내 짧은 숫자를 입력했다. 둘만 아는 신호였다.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동통신망의 장애 때문인지 메시지는 즉시 전송되지 않았다. 호출기는 가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후 6시 27분 두 사람은 상도동 골목에 도착했다. 자취방이 있는 건물은 오래된 붉은 벽돌집이었다. 1층에는 문을 닫은 세탁소가 있었고 2층과 3층은 대학생들이 새들어 사는 작은 원룸이었다. 건물 주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방에 내려간 상태였다. 태주는 3층으로 올라가며 말했다. 방에 들어가서 물건만 챙기면 돼. 서연은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복도 끝의 창문이 검은 비닐로 가려져 있었다. 평소에는 없던 것이었다. 저건 뭐야? 바람 들어와서 막아놓은 거야. 방 앞에 도착하자 서연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열어두라고 했잖아. 추워서 닫아둔 거야. 태준이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강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나왔다. 병원 실습실에서 맡던 냄새였다. 서연은 문턱을 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 책상 위에 있어야 할 가족 사진과 책들이 치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넓은 흰색 방수포가 깔려 있었다. 태준아, 서연이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뒤쪽으로 한 걸음 이동했다.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의 등을 세게 밀었다. 서연은 방 안으로 넘어졌고 손바닥이 방수포 위에 부딪혔다. 곧바로 문이 닫혔다. 찰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몸을 일으키며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태준이 뒤에서 허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그의 손이 입을 막았다. 서연은 손톱으로 태준의 손등을 긁었다.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맺혔다. 태준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조용히 해. 서연이 몸부림치자 그는 침대 아래에서 미리 준비한 접착 테이프를 꺼냈다. 그녀는 발로 그의 가슴을 걷어찼고 태준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태준이 뒤에서 머리채를 낚아챘다.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세게 넘어졌다. 머리가 방수포 아래의 단단한 바닥에 부딪혔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왜 말을 안 들어? 태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커피숍에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너 때문에 모든 걸 마쳤어. 시간표도, 졸업계획도, 병원도. 그런데 네가 혼자 끝내겠다고? 서연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침대 아래 열린 가방을 보았다. 밧줄, 주사기, 쇠망치, 그리고 날이 번뜩이는 수술 도구. 그제야 그녀는 태준이 충동적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방은 며칠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헤어지자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태준이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다시 막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금방 조용해질 거야.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서연은 태준의 손목을 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태준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충격 이후 천장이 기울어졌다.
서연은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문 밖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거나 옆방에서 문을 열기를 바랐다. 하지만 겨울방학 중인 건물은 비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태준이 숨을 고르는 소리와 테이프가 길게 뜯기는 소리였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다.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노란빛이 그녀의 얼굴과 가슴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양손은 머리 위쪽으로 묶여 있었고 발목도 움직이지 않았다. 입에는 천조각이 들어간 채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몸 아래에는 침대가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금속판이 놓여 있었다. 의과대학 실습실에서 보던 해부대와 비슷한 구조였다. 태주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서연이 몸을 움직이자 금속판이 작게 흔들렸다. 태주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깼어? 그는 아주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연인을 납치해 묶어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의사처럼 보였다. 태주는 녹음기를 들고 서연 옆으로 다가왔다. 이어 그녀의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천천히 떼어냈다. 피부가 함께 당겨지며 서연이 신음했다. 소리 지르면 다시 붙일 거야.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풀어줘. 내 질문에 대답하면. 태준아, 제발. 박성호랑 잤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적 없어. 거짓말. 그냥 친구야. 나 몰래 몇 번이나 만났어? 공부 때문에 만난 거야. 나랑 헤어지려고 그 새끼가 부추겼지? 아니야. 태주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어 테이블에서 작은 칼을 집어들었다. 나는 사람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아. 그는 칼끝을 서연의 뺨 가까이에 가져갔다. 어디를 다치면 소리를 지르는지, 어디까지 피를 흘려도 죽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오래 깨어있게 할 수 있는지도 알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네가 말을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작은 기계 안에서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미리 적어둔 종이를 서연의 눈앞에 펼쳤다. 읽어. 종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태준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읽어. 안 해. 그는 말없이 서연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 하나를 잡고 천천히 뒤로 꺾었다. 서연의 비명이 방 안을 찢었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네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들키면 경찰이 나부터 찾아올 거야. 서연은 울면서 숨을 헐떡였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말해야 해.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살아서 나가면 너 절대 용서 안 해. 태주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보다 더 기이한 감정이 떠올랐다. 상처받은 아이처럼 보이기도 했고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연구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살아서 나가면 태준이 되물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위에 쇠망치를 집어들었다. 서연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넌 아직도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가 스탠드의 각도를 바꾸었다. 밝은 빛이 서연의 눈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오늘 네가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태주는 망치를 금속판 위에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내가 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날 밤 9시 52분 당산동의 한서연 외할머니 집 전화가 울렸다. 할머니는 급히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뒤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척이 함께 들렸다. 저 며칠 동안 멀리 가 있을게요. 서연아, 너 어디니?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전화가 끊기기 직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이어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 잘했어.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1998년 1월 26일 밤 10시 16분. 당산동 외할머니 집으로 걸려 온 전화가 끊긴 뒤에도 강태준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통화, 종료음을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금속판 위에 묶인 한서연은 울고 있었다. 입술 한쪽이 터져 있었고 왼손은 고통 때문에 심하게 떨렸다. 조금 전 억지로 읽은 문장이 목구멍에 걸린 듯 그녀는 몇 차례 헛구역질을 했다. 태주는 녹음기를 들어 테이프를 되감았다. 기계 안에서 얇은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잠시 뒤 서연의 목소리가 재생되었다. 할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저 며칠 동안 멀리 가 있을게요. 떨림이 너무 심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여행을 떠나며 남긴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태주는 얼굴을 찌푸렸다. 다시 해야겠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이미 했잖아. 목소리가 이상해.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태주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는 서연의 말에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는 의사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의심하면 곤란해. 경찰이 널 잡을 거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오늘 너랑 있었던 걸 사람들이 봤어. 그래서 네가 성호를 만나러 갔다고 말할 거야. 아무도 안 믿어. 믿게 만들면 돼. 태주는 책상으로 돌아가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었다. 박성호의 이름과 전화번호, 두 사람이 함께 수업을 들었던 시간, 도서관에서 만났던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준비한 자료였다. 서연은 그제야 태준의 목적이 자신을 단순히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뒤 벌어질 수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누구를 의심하게 만들 것인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물건을 남기고 무엇을 없앨지 이미 정해놓았다. 태준아, 서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의 손이 멈췄다. 나 풀어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아무 말도 안 할게.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래. 경찰에도? 응.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서연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했다. 풀려나는 순간 계단을 뛰어내려가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웃었다. 서연아, 넌 거짓말할 때 오른쪽 눈썹이 올라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그것도 기록해놨어. 태주는 서연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기묘한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나는 네가 마지막 순간에는 솔직해질 줄 알았어. 마지막 순간?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장갑을 끼고 방 한쪽에 세워둔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연이 한때 좋아한다고 말했던 곡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의과대학 축제날, 강당에서 연주되던 음악이었다. 기억나? 태준이 물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날이야. 서연은 몸을 뒤틀며 결박을 풀려고 했다. 미쳤어. 그날 넌 나한테 먼저 웃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웃음 때문에 시작된 거야. 난 후회해. 태준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온기가 사라졌다. 서연은 자신의 말이 그를 자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쇠망치를 집었다. 그러나 바로 휘두르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후회한다고?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나를 만난 걸?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네 시험 공부를 도와주고, 네가 아플 때 약을 가져다 주고, 네 가족 병원에 필요한 장비까지 알아봐 줬는데, 그건 네가 원해서 한 일이야. 난 전부 너를 위해 했어. 아니.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말했다. 넌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어야 네가 완벽해 보이니까 그런 거야. 태준의 손이 움찔했다. 넌 나를 사랑한 적 없어. 닥쳐. 넌 네가 만든 서연을 사랑한 거야. 말 잘 듣고 네가 정한 곳에서 웃고 네 허락을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 닥치라고 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태준이 망치를 들었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난 절대 내 것이 아니야.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한 번. 이어 두 번째 충격이 금속판을 타고 퍼졌다. 서연의 몸이 크게 떨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태준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망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 첫 번째 공격은 일부러 치명적인 곳을 피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즉시 죽이지 않으면서도 저항할 힘을 빼앗는 위치를 선택한 것이었다. 말을 취소해. 태준이 말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를 사랑했다고 말해.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싫어. 그 한마디가 태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억제력을 무너뜨렸다. 그는 망치를 다시 내려놓고 두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붙잡았다. 자신을 보게 하려는 듯 억지로 고개를 돌렸다. 왜? 사랑은. 서연이 숨을 헐떡였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서연의 입과 코를 두꺼운 천으로 막았다. 서연이 몸부림쳤다. 금속판 아래쪽이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묶인 손목이 흔들릴 때마다 철제고리가 떨렸다. 태준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움직임이 약해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몇 분 뒤 방 안에는 클래식 음악과 태준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서연의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태준은 천천히 손을 떼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43분. 태준은 시간을 종이에 기록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나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경찰이 언제 실종 신고를 받을지, 외할머니가 통화를 이상하게 여길지, 서연의 차를 어디에 버려야 할지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약 2시간 동안 태준은 시신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부엌으로 가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스프 냄새가 소독약 냄새와 섞여 방 안에 퍼졌다. 태준은 금속판 옆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고개를 들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이상 자신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이제 조용하네. 태준은 혼잣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으면 됐잖아. 새벽 1시 12분, 태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녹음 테이프를 꺼내 별도의 봉투에 넣었다. 서연의 가방에서 지갑과 학생증, 호출기,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 호출기 화면에는 전송되지 못한 숫자 3개가 남아있었다. 태준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배터리를 빼냈다. 그는 방바닥에 깔아둔 방수포를 접기 시작했다. 서연의 몸은 넓은 검은색 운동용 가방과 두꺼운 천으로 감쌌다. 모든 동작이 느리고 정확했다. 새벽 2시가 지나자 건물 전체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태주는 복도로 나가 양쪽을 살폈다. 옆방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있었고 2층 세입자는 야간 아르바이트 중이었다. 그는 계단 아래에 서연의 차가 세워진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방으로 올라왔다. 무거운 가방을 한 번에 옮기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접이식 손수레를 사용했다. 마치 책이나 실습 장비를 운반하는 것처럼 가방 위에 흰색 가운과 해부학 교재를 올려놓았다. 계단 중간에서 가방 한쪽이 난간에 부딪혔다. 쿵. 태주는 즉시 멈췄다. 아래층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누군가 문을 열거나 불을 켜는 기척은 없었다. 개 짖는 소리도 곧 멈췄다. 태주는 다시 손수레를 밀었다. 새벽 2시 38분, 서연의 소나타가 상도동 골목을 빠져나갔다. 운전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의 검은색 코트와 모자를 착용했다. 멀리서 보면 긴 머리를 묶은 여성처럼 보이도록 목도리 사이에 서연의 머리카락 일부를 끼워 넣었다.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 영등포 방향으로 향했다. 태준이 선택한 곳은 영등포역 뒤편의 오래된 여관이었다. IMF 사태 이후 장기 투숙객이 줄면서 절반 이상 객실이 비어있는 곳이었다. 간판에는 몇 글자가 꺼져 있었고 입구 옆 유리창에는 시간제로 방을 빌려준다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새벽 3시 11분, 태주는 카운터에 서 있었다. 당직자는 60이 넘은 남자였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외환위기 뉴스를 보다가 졸고 있었다. 방 하나 주세요. 태준이 말했다. 당직자가 하품하며 장부를 내밀었다. 혼자요? 실습 장비가 좀 있습니다. 아침까지 정리해야 해서요. 태준은 장부에 가짜 이름을 적었다.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동작구 번지였다. 당직자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현금만 받았다. 3975. 뜨거운 물은 조금 기다려야 나와요. 태주는 열쇠를 받아 계단으로 올라갔다. 3975는 복도 가장 끝에 있었다. 창문은 작은 골목을 향해 있었고 옆방은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비닐 장판이 깔려 있었으며 욕실에는 오래된 욕조와 배수구가 있었다. 태주는 방을 확인한 뒤 차로 돌아갔다. 그는 가방을 끌고 여관 뒷문으로 들어왔다. 새벽이라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3층을 직접 올라가야 했다. 삼객칠로에 도착했을 때 그의 임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문을 잠근 뒤 태주는 커튼부터 쳤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를 벽 쪽으로 밀어 방 중앙을 비웠다. 가방의 지퍼가 열렸다. 그 안에서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태주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조금만 기다려. 그가 속삭였다. 아무도 널 찾지 못하게 해줄게. 그는 가방에서 수술 도구와 여러 개의 검은 비닐 봉지를 꺼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날 밤 태주는 해부학 실습에서 익힌 모든 기억을 정반대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부터 없애려 했다. 치과 치료 흔적을 지우고 손가락을 훼손하고 뼈를 나누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손상시켰다. 방 안에서는 한동안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태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중간중간 멈춰 수첩에 시간을 기록했다. 마치 해부학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듯 순서를 적고 실수한 부분에는 선을 그어 수정했다. 그러던 중 그의 손이 멈췄다. 얼굴을 훼손하면서도 왼쪽 입가에 작은 점이 남아 있었다. 태주는 손가락으로 그 점을 문질렀다. 서연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특징이었다.
이것 때문에 널 기억했었는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잠시 동안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도구를 들었다. 새벽 5시 무렵 욕실 배수구가 막히기 시작했다. 태준은 계획을 바꿨다. 모든 흔적을 한 곳에서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 개의 검은 봉지에 나눠 담았다. 일부는 여행용 가방에 넣고 일부는 작은 아이스박스에 넣었다. 두개골을 바라보던 태준은 새로운 생각을 떠올렸다. 두개골 하나만 발견되면 경찰은 실종된 서연과 곧바로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과 상태가 다른 두개골이 함께 발견된다면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었다. 태준은 의과대학 지하 해부실의 보관함을 떠올렸다. 실습용으로 사용되던 오래된 인체 표본 가운데 관리 목록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겨울 방학이라 출입도 많지 않았다. 그는 가짜 연쇄살인 사건을 만들기로 했다. 한 명의 실종자를 찾는 수사를 정체불명의 여러 피해자를 쫓는 수사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아침 6시 40분, 태준은 37호실을 나왔다. 그는 검은 봉지 2개를 큰 가방 안에 넣고 있었다. 당직자는 교대를 앞두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태준은 카운터 위에 열쇠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삼객 7호 욕실의 낡은 타일 한 장이 깨져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아주 작은 조직 조각과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갔다. 태준은 바닥과 욕조를 닦았지만 타일 아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실수도 있었다. 여관 입구 맞은편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전당포가 있었다. 방범을 위해 설치한 흑백 카메라는 새벽 3시경 여관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차량을 희미하게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 속 운전자는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차에서 무거운 가방을 꺼낼 때 목도리가 잠시 풀렸다. 짧은 머리, 남자의 목선, 그리고 오른손에 감긴 흰색 붕대가 화면에 남았다. 오전 7시 12분, 태준은 서연의 차를 몰고 양화대교 방향으로 향했다. 강 위에는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리 아래로 이어진 좁은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가방 안에는 2개의 두개골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한서연의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몇 시간 전 학교 해부실에서 훔쳐온 표본이었다. 태준은 가방 손잡이에 돌을 묶었다. 무게를 2번 확인한 뒤 얼어붙은 강물 쪽으로 걸어갔다. 둘이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가방이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검은 물이 크게 출렁였다. 가방은 잠시 수면 위에 떠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태준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강바닥에 닿기 직전 가방에 묶인 철사 하나가 돌에 긁혀 끊어졌다. 무게가 줄어든 가방은 물살을 따라 다시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그것은 강변 그물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틀 뒤 오병철과 김대식이 그 가방을 건져 올리게 될 것이었다. 태준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로 돌아갔다. 오전 8시가 가까워지자 출근 차량이 도로를 채우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기업 부도와 금 모으기, 운동 소식이 흘러나왔다. 태준은 차 안의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복잡한 시험 문제 하나를 해결한 학생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는 상도동으로 돌아가기 전 공중전화 앞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서연의 친구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호야, 나 태준이야. 서연이는?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나도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무슨 말이야? 어제 나랑 헤어진 뒤에 너 만나러 간다고 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성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연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태주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혹시 너희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날 오전 박성호는 자신이 곧 경찰의 첫 번째 의심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강태주는 자신이 완벽한 거짓말을 완성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307호실의 깨진 타일 아래에는 한서연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다. 전당포의 비디오 테이프에는 붕대를 감은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양화대교 아래에서는 검은 가방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태준이 없앴다고 믿은 모든 것들이 조금씩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1998년 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조사실 안에는 담배 연기와 식어버린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형사들이 책상 위에 서류를 쌓아 놓은 채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실종된 지 일주일째였다. 양화대교 아래에서 발견된 두개골 가운데 하나가 서연의 것일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아직 최종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치아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어 있었고 턱뼈 일부도 손상된 상태였다. 범인은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최인석 경감은 벽에 붙은 서울 지도를 바라보았다. 지도 위에는 붉은 핀들이 꽂혀 있었다. 신촌의 커피숍, 강태준의 상도동 자취방, 양화대교, 서연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인천 부평구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태준이 사건 다음 날 방문한 경기도 포천의 본가. 각 장소를 선으로 연결하자 불규칙한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장소 하나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박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최인석이 물었다. 이문재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실종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도서관 직원하고 학생 4명이 확인했고 밤 11시 17분에는 신촌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기록도 있습니다. 차는?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귀가했습니다. 박성호는 혐의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그러나 강태준은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서연이 자신과 헤어진 뒤 박성호를 만나러 갔으며 두 사람이 몰래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다. 최인석은 그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계획된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했다. 태준은 경찰이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지까지 결정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은색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손등의 상처에는 새 붕대가 감겨 있었다. 처음 조사받았을 때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자세는 바르고 말투는 침착했다. 조사관은 그의 가슴과 손가락에 센서를 부착했다. 한서연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월 26일 오후 6시 이전입니까? 네. 기계의 바늘이 작게 움직였다. 한서연 씨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늘이 조금 더 크게 흔들렸다. 양화대교 아래에서 발견된 가방을 알고 있습니까?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일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주는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그 순간 그래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영등포의 한 여관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7호실이라는 번호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준의 오른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프의 선이 갑자기 위로 치솟았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는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태준은 조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제 여자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최인석은 문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피해자치고는 너무 침착하군. 태준은 잠시 최인석과 눈을 마주쳤다. 의대에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사람을 잃고도 사람을 살리려면 그래야 하니까요. 태준은 그렇게 말한 뒤 조사실을 나갔다. 최인석은 즉시 형사 2명에게 그를 미행하도록 지시했다. 태준은 경찰서를 나간 뒤 곧바로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평소처럼 수업에 참석했고 해부학 실습에도 참여했다. 동기들에게는 서연이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떠난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실종된 연인의 사진을 들고 학생들에게 행방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날 저녁에는 서연의 부모가 운영하는 일산의 병원을 찾아갔다. 오미정은 태준을 보자마자 그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서연이한테 연락 온 거 없니?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미정은 오히려 태준을 위로했다. 네 잘못 아니야. 서연이도 곧 돌아올 거야. 태준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러나 병원을 나온 뒤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었다. 맞은편 골목에서 기다리던 형사들은 태준이 자동차 유리창 앞에 멈추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입꼬리와 눈썹의 각도를 바꾸었다. 울먹이는 표정, 절망한 표정, 억지로 슬픔을 참는 표정. 태준은 몇 차례 같은 표정을 반복한 뒤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형사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다음 날 수사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인천 부평구의 공영주차장에서 서연의 현대 소나타가 발견된 것이다. 차량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장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번호판에는 진흙이 발라져 있었고 운전대와 문손잡이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차 안에는 서연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었다. 하지만 조수석 아래에서 작은 진주 단추 하나가 발견되었다. 서연이 실종 당일 입고 있던 검은색 코트의 단추와 같은 종류였다. 과학수사팀은 차량 전체에 시약을 뿌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트렁크 안쪽의 천을 제거하자 금속 바닥 곳곳에서 푸른빛이 번졌다. 누군가 많은 양의 혈액을 닦아낸 흔적이었다. 트렁크의 고무 패킹을 떼어내자 그 안에서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3올이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에는 모근이 붙어 있었다. 또한 금속 틈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피부 조직과 찢어진 섬유가 나왔다. 섬유는 태준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검은색 운동용 가방과 동일한 재질이었다. 차량 내부에서는 강한 염속의 표백제 성분도 검출되었다. 이 정도로 닦았는데도 남았군요. 이 문제가 말했다. 법의관 윤혜진은 트렁크의 푸른 흔적을 바라보았다. 피는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고무 패킹 안쪽에서 채취한 조직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특히 금속과 고무가 맞닿은 틈은 완전히 닫기 어렵습니다. 범인이 의학 지식은 있어도 차량 구조까지 알지는 못했던 모양이군요. 같은 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두개골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한서연이 중학교 시절 치료받았던 왼쪽 위 어금니의 뿌리 모양이 두개골에 남아있는 흔적과 일치했다. 정면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치료 자국이 뼈 안쪽 깊은 곳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의 유전자 검사도 가족의 것과 일치했다. 양화대교 아래에서 발견된 두개골 하나는 한서연의 것이었다. 최인석은 결과서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의 부모에게 직접 소식을 전해야 했다. 한경수는 결과를 듣고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두개골이라니요? 그가 물었다. 우리 딸이 죽었다는 겁니까?
최인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미정은 의자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만 벌렸다. 잠시 뒤 가슴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한경수는 벽을 짚은 채 서 있었다. 태준이,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애가 며칠 전에도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최인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경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 딸을 죽여놓고 우리 앞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강태준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형사들은 상도동 자취방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태준은 밤 9시가 조금 넘어서야 골목에 나타났다. 그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고 안에는 우유와 삼각김밥이 들어있었다. 형사들이 다가오자 태준은 도망치지 않았다. 강태준 씨, 최인석이 말했다. 한서연 씨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은 최인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증거로요? 차에서 한서연 씨 피가 나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개골도 확인됐다.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입가를 닫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경찰은 즉시 자취방을 다시 수색했다. 처음 조사 때 지나치게 깨끗하다고 느꼈던 방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침대를 드러내자 바닥 장판 한쪽이 최근 교체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장판 아래에는 얇은 틈이 있었다. 그곳에 시약을 뿌리자 넓은 푸른빛이 나타났다. 책상 다리와 벽면에도 닦아낸 혈흔이 남아 있었다. 욕실 배수구에서는 머리카락과 미세한 조직 조각이 발견되었다. 천장 가까운 환기구 안에서는 서연의 귀걸이 한 짝이 나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끼어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종이에는 태준의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태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연이가 제 방에 온 건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살아서 나갔습니다. 차 트렁크의 피는? 모릅니다. 네, 방바닥의 피는? 다친 적이 있었겠죠. 두개골에서 의대 해부실 절단기와 같은 금속 성분이 나왔어.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최인석은 그의 앞에 사진들을 한 장씩 내려놓았다. 서연의 차량, 트렁크의 혈흔, 양화대교에서 발견된 두개골, 자취방 장판 아래의 반응, 귀걸이, 그리고 호흡 정지 시간이 적힌 종이. 이제 그만해. 최인석이 말했다. 어디에 버렸어? 태준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전부 찾으실 수 있을까요? 찾아낼 거야. 한강은 넓습니다. 강에 버렸다는 뜻인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인석은 책상을 내리쳤다. 나머지 시신 어디 있어? 태준은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연이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였나? 전 모든 걸 줬습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그 애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랐습니다. 죽기 전에 오래 고통받았나? 그 질문에 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최인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즉시 죽인 게 아니군.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네가 의학 지식으로 살려두면서 괴롭혔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시신을 찾으면 알 수 있겠지.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이 떠올랐다. 그날 오전 4시 30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부천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주소를 불렀다. 재개발 때문에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지하에 정화조가 있어요. 경찰은 날이 밝자마자 부천시 원미구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다. 주변은 철거를 앞둔 채 버려져 있었고 출입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지하실 바닥에는 무거운 콘크리트 덮개가 있었다. 정화조였다. 덮개가 열리자 숨을 쉬기 힘든 악취가 지하실 전체로 퍼졌다. 작업자들이 펌프로 내부를 비우기 시작했다. 검은 오수 속에서 비닐 조각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찢어진 회색 목도리, 여성용 셔츠 조각, 뼈 일부와 금속 목걸이가 발견되었다. 목걸이 뒤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의 것이었다. 윤혜진은 발견된 유해를 밤새 검사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최인석을 부검실로 불렀다.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윤혜진이 말했다. 그녀는 엑스레이 사진을 조명판 위에 올렸다. 이 골절들에는 생전 반응이 있습니다. 출혈과 조직 손상이 확인됐어요. 살아있을 때 생긴 상처라는 뜻입니까? 네. 윤혜진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한 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손과 다리, 얼굴 여러 곳을 반복적으로 다치게 했습니다. 일부 상처 사이에는 시간 간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석의 턱이 굳어졌다. 얼마나 오래 살아 있었을까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시간입니다. 부검실에는 냉장장치가 돌아가는 소리만 울렸다. 범인은 피해자가 즉시 죽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윤혜진이 낮게 말했다. 어디를 공격하면 오래 살아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최인석은 다시 태준과 마주 앉았다. 그는 부검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정화죄에서 발견된 목걸이를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준은 그것을 보자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우리가 찾았어. 최인석이 말했다. 네가 뭘 했는지도 곧 전부 밝혀질 거야. 태준은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이지? 정화죄에 있던 건 제가 찾으라고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최인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은 수갑찬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의대생입니다. 사람 몸에 뭐가 있는지 알고 무엇을 남기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경찰이 발견할 것과 발견하지 못할 것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조금 숙였다. 경감님. 태준의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당신들은 아직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서연 씨의 나머지 유해는 어디 있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사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최인석은 태준이 단순히 증거를 숨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를 보관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물건. 언젠가 다시 꺼내볼 수 있도록 감춰둔 자신의 전리품. 그리고 그것은 경찰이 이미 지나쳐버린 장소 어딘가에서 검은 봉지에 쌓인 채 조용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999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지방법원 형사대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이 실종된 지 1년 2개월, 양화대교 아래에서 두개골이 발견된 지 사색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가장 자극적인 신문들은 피고인의 과거를 끌어와 이렇게 제목을 뽑았다. 법원 정문 앞에는 한서연의 사진이 붙은 피켓을 든 시민들이 서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전 9시 40분, 강태준이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짧게 정리한 상태였다. 수감 생활로 얼굴은 조금 마르고 창백해졌지만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다.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살인마. 서연이 돌려내. 태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석에는 한경수와 오미정 부부가 앉아 있었다. 오미정은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고 한경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다. 사과처럼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한경수는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강태준에게 적용된 혐의를 읽었다. 계획적 살인, 감금과 폭행, 사체 훼손 및 유기, 증거인멸, 차량과 금품 절도, 총포와 약물의 불법 소지. 수사기관에서 태주는 이미 상당 부분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상도동 자취방에서 서연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영등포 여관과 부천 정화조, 양화대교를 직접 지목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서연의 유해와 유류품을 발견했다. 따라서 검찰은 유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태주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내놓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검사가 고개를 들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자백조서는 무엇입니까? 태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경찰의 강압과 폭행으로 작성된 허위 자백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욕설이 동시에 터졌다. 오미정은 입을 막았다. 한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법정 경위가 다가와 제지했다. 최인석은 검사석 뒤편에 앉아 태준을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태준은 체포된 직후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와 경찰이 가진 정보의 범위를 끊임없이 확인했다. 정화조의 위치를 알려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롱했다. 그는 자백을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아니라 경찰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끌고 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태준의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장시간 재우지 않고 조사했으며 가족과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천 정화조의 위치는 경찰이 먼저 알아낸 뒤 피고인에게 답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즉시 반박했다. 피고인이 직접 그린 약도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약도는 경찰관이 불러주는 내용을 피고인이 옮겨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피고인의 섬유가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차량에 피고인의 물건이나 흔적이 남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트렁크에서는 대량의 혈액을 닦아낸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가 닦았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하나씩 의문을 만들었다. 서연의 두개골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었다. 차량에서 혈액이 나온 것도 사실이었다. 자취방 바닥과 욕실에서 서연의 흔적이 확인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연이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없었다. 살해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망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등포 여관 37호에서도 처음 수색 당시 결정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타일 아래에 남은 조직은 양이 너무 적어 당시의 기술로는 완전한 유전자형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서연의 유해 전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피해자가 강태준 씨의 방에서 폭행당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어 변호인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성호였다. 그는 서연과 가까운 남학생이었고 실종 당일 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또한 서연이 태준과의 관계를 끝내도록 적극적으로 권한 사람이었다. 변호인은 박성호를 증인석에 세웠다. 피해자를 사랑했습니까?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친구로서 아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강태준 씨와 헤어지라고 말했죠. 그 사람이 서연이를 몰래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실종되기 직전 당신에게 위험을 뜻하는 숫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 그 호출기 메시지는 실제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숫자 신호는 서연과 성호가 미리 정해둔 것이었다. 서연의 호출기에서 전송되지 않은 숫자가 발견된 뒤 경찰이 성회에게 그 의미를 물었고 그는 위험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것을 오히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바꾸려 했다. 두 사람만 아는 비밀 신호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친구끼리 정한 겁니다. 피고인 몰래 연락하기 위한 신호였겠죠. 아닙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당신을 만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성호는 증인석 난간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건 강태준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피고인석의 태준이 처음으로 성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태준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성호는 그의 눈에서 오래전부터 자신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확신을 느꼈다. 서연이를 죽인 건 저 사람이에요. 성호가 말했다. 그 사람은 서연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워했습니다. 변호인이 즉시 말을 끊었다. 추측은 삼가십시오. 성호는 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서연이가 죽기 며칠 전에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다. 그러나 그 말을 뒷받침할 녹음이나 편지는 없었다. 검은 수첩도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태준의 자취방에서 일부 종이 조각만 발견했을 뿐 서연이 보았다고 말한 감시 기록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재판이 이어질수록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해졌다. 태준은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을 하나씩 번복했다. 정화조의 위치는 경찰이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서연의 차를 운전한 적도 없다고 했다. 두개골을 양화대교에 버렸다는 진술 역시 고문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말했다. 헤어진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해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가 왜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됐습니까? 다툼 중에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호흡 정지 시간이 적힌 종이는 무엇입니까? 의학 실습 중 작성한 기록입니다. 왜 피해자가 실종된 바로 그날의 시간과 일치합니까? 우연입니다.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의 귀걸이가 나온 이유는 연인 사이였으니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모든 증거의 답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을 만들기에는 충분할 수 있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일부 언론은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과거 천재로 소개되었던 사진과 현재의 수갑찬 모습을 나란히 배치하며 자백만으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의대 동기 몇 명은 태준이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증언했다. 그중 한 명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질투가 심한 건 맞았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가족에게는 그 모든 말이 두 번째 폭력이었다. 오미정은 매일 법정에 나왔다. 그녀는 두개골로 돌아온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태준의 거짓말을 들어야 했다. 한경수는 병원 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다. 환자를 진료하다가도 딸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들어오면
손이 떨렸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난 뒤 태준이 호송체 오르기 전 한경수와 마주쳤다. 왜 그랬니? 한경수가 물었다. 교도관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았지만 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서연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태준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아니라 서연이한테 물어보셨어야죠. 죽은 아이한테 뭘 물어? 왜 약속을 어겼는지. 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호송체에 올라탔다. 한경수는 그날 처음으로 태준이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는 단지 붙잡힌 것을 억울해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999년 4월 17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집은 강태준이 범행 다음 날 차량을 씻었던 친구 이정민의 부모가 소유한 곳이었다. 당시 경찰도 그곳을 수색했다. 마당과 차고, 욕실, 하수구, 창고까지 확인했지만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정민은 태준이 새벽에 갑자기 찾아와 차에 음료수를 쏟았다며 물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 4월 17일 오후 이정민의 어머니는 천장에서 계속 들리는 긁는 소리 때문에 구조대에 신고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틈으로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았다. 구조대원 2명이 사다리를 세우고 작은 다락문을 열었다. 천장 안은 먼지와 단열재로 가득했다. 한 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고양이를 찾다가 환기구 옆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 여기 가방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검은색 비닐을 여러 겹 가마 테이프로 봉한 꾸러미였다.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비닐 자체는 썩지 않은 상태였다. 주인은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했다. 구조대원이 그것을 꺼내려 하자 천장 안쪽에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따라 나왔다. 그들은 즉시 손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5시 32분 최인석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꾸러미를 보는 순간 태준이 조사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과학수사대는 꾸러미를 통째로 증거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경찰서가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밀폐된 감식실에서 개봉되었다. 비닐은 6겹이었다. 각 층마다 테이프가 반대 방향으로 감겨 있었다. 누군가 습기와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 한 방식이었다. 마지막 비닐이 열리자 안에서 작은 여행용 가방이 나왔다. 가방 안에는 한서연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이 있었다. 차량의 원래 번호판, 피가 묻은 검은색 코트, 회색 목도리, 서연의 긴 머리카락을 묶은 다발, 커플링 한 쌍, 그리고 소형 녹음 테이프 3개가 들어 있었다. 윤혜진은 장갑을 낀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가방 가장 아래에는 검은색 수첩이 놓여 있었다. 첫 장에는 한서연의 이름이 반복해서 쓰여 있었다. 날짜와 시간, 수업 일정, 만난 사람, 통화 시간, 입은 옷, 웃은 횟수. 태준이 수개월 동안 서연을 감시하며 기록한 내용이었다. 뒤쪽으로 갈수록 문장은 짧고 거칠어졌다. 범행 사흘 전 날짜가 적힌 페이지에는 인체 도식이 그려져 있었다. 몸의 각 부위에서 여러 선이 뻗어나갔고 그 끝에는 장소가 적혀 있었다. 상도동, 영등포, 양화대교, 부천 정화조, 인천 주차장, 포천 비닐하우스. 범행 전부터 계획한 피살과 유기 경로였다. 최인석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방 안에서는 즉석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발견되었다. 사진 속 서연은 태준의 자취방 금속판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보였다. 사진 아래쪽에는 태준이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았다. 그가 종이에 기록한 호흡 정지 시각보다 8분 뒤였다. 서연이 죽은 직후 촬영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녹음 테이프였다. 첫 번째 테이프에는
클래식 음악과 두 사람의 대화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는 목소리. 태준이 박성호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목소리. 서연이 자신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고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 검사는 법정에서 테이프 일부를 재생했다.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테이프 속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기다리지 마세요. 저 며칠 동안 멀리 가 있을게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이어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떨려. 다시. 서연이 울면서 말했다. 제발 그만해. 다시 읽어. 싫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비명, 그리고 태준의 낮은 목소리. 말을 잘 들으면 아프게 하지 않을게. 법정에서 오미정이 무너져 내렸다. 한경수가 아내를 붙잡았지만 그 자신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태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검사가 물었다. 이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이 아닙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 메시지를 읽도록 강요한 것 아닙니까? 침묵. 수첩에 그린 유기 장소가 실제 발견 장소와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태준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으려 했지만 가방은 민간 구조대가 우연히 발견했고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압수했다. 압수 과정 전체도 촬영되어 있었다. 조작 가능성은 없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커플링 2개를 증거대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관한 것은 사랑의 추억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공포, 죽음, 신분증, 머리카락, 피 묻은 옷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석을 가리켰다. 그는 피해자를 죽인 뒤에도 소유하려 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이제도 범행을 부인합니까? 태준은 방청석을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눈이 그에게 향해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서연의 부모에게서 멈췄다. 오미정은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가 죽였습니다. 법정 안에서 짧은 탄식이 터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검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범행 전부터 유기 장소를 적었습니까? 겁을 주려고 했습니다. 도구와 약물은 왜 준비했습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죽이려는 의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죽은 뒤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습니까? 태준은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말을 거부하지 못했던 순간을요. 법정 안에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한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경위들이 그를 붙잡았다. 오미정은 울면서 딸의 사진을 품에 더 세게 안았다. 재판장은 법정을 정숙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태준은 소란 속에서도 한서연의 부모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었다. 최인석은 피고인석 가까이 다가가 호송을 준비했다. 태준이 그의 옆을 지나며 낮게 말했다. 결국 다 찾으셨네요. 최인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태준이 멈춰섰다. 그리고 한서연의 부모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는 저를 떠난 게 아닙니다. 한경수가 그를 노려보았다.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제가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강태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순간이 녹음된 테이프, 범행 전 작성된 계획, 피해자가 사망한 뒤 촬영된 사진, 피가 묻은 의복, 주민등록증과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천장 속 검은 가방에서 나왔다. 강태준이 자신의 승리라고 믿으며 감춰둔 전리품은
결국 그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법정을 나서던 최인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양화대교 아래에서 두개골이 발견된 날처럼 차갑고 가느다란 비였다. 태주는 모든 흔적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버렸다. 강물에 가라앉히고 정화죄 묻고 불태우고 천장 속에 숨겼다. 하지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한서연이 남긴 공포의 목소리는 썩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검은 가방 속에서 446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을 죽인 남자가 더 이상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1999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형사대법정은 선고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법원 복도와 계단에까지 늘어서 있었다. 방송국 카메라가 정문을 향했고 기자들은 강태준이 탄 호송차가 도착할 때마다 셔터를 눌렀다. 한서연이 살해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언론은 사건을 단순한 연인간 살인으로 다루지 않았다. 16살에 명문대 공과대학에 합격하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간 천재 청년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연인을 감금하고 살해한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영재가 사람의 몸을 가장 잔혹하게 파괴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강태준은 회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천장 속 검은 가방이 발견된 뒤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을 계획적인 살인자로 묘사하는 것에는 반발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방청석에서 낮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붙잡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죽이려던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태준을 바라보았다. 자취방에 미리 준비한 끈과 약물, 방수포, 수술 도구, 가짜 실종 메시지, 시신 유기 장소가 적힌 수첩까지 발견되었다. 그의 말은 이미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태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공부했고 실패하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서연이마저 저를 떠난다고 했을 때 이성을 잃었습니다. 오미정은 딸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지난 재판 동안 수없이 같은 말을 들었다. 태준의 힘든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과도한 기대, 정서적 고립. 그러나 그 모든 설명 속에 서연이 겪은 공포는 없었다. 태준은 자신이 왜 고통받았는지만 말했다. 서연이 왜 떠나려고 했는지, 마지막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지,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를 끝내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감시하고 사전에 범행 도구와 유기 장소를 준비하였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결박하고 거짓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의학 지식을 이용해 즉시 사망하지 않도록 신체 여러 부위에 고통을 가했으며 끝내 살해하였다. 한경수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누어 유기하였다. 다른 사람의 두개골 표본을 함께 버려 수사를 혼란시키려 했으며 피해자의 유품과 범행 기록을 전리품처럼 보관하였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사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랑은 상대방이 떠나겠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재판장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피고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피해자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물건으로 취급한 것이다. 오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피고인의 성장 환경과 심리적 고립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줄이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인간은 고통받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같은 고통을 줄 권리를 얻지 않는다. 재판장은 마지막 장을 넘겼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탄식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외쳤다. 어떤 사람들은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기자들이 일제히 법정 밖으로 뛰어나가 속보를 전했다. 그러나 한서연의 부모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미정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형 선고가 딸을 돌아오게 해주지는 않았다. 며칠 뒤 태준 측은 즉시 항소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였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했으며 유해 발견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박했다. 태준이 알려준 정화조는 일부 유해만 발견되도록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였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끝까지 숨겼던 검은 가방에서 나왔다. 그것을 협조로 볼 수는 없었다.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사회에서는 사형제와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강태준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는 1973년 경기도 포천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다. 태준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기억력을 보였다. 5살에 신문을 읽었고 10살에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었다. 학교에서는 그를 영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집에서 그는 늘 부족한 아이였다. 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리면 아버지는 답안지를 얼굴에 던졌다. 반에서 1등을 해도 전국 1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다.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더 높은 대회의 수상자와 비교당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주 말했다. 쓸모없는 인간은 버려진다. 태준은 그 말을 믿으며 자랐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대신 성적을 관리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했다. 자신이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하며 완벽하게 얻은 것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6살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자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태준은 합격증을 들고 카메라 앞에서 웃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신문은 그를 대한민국 교육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말했다. 공대 하나 붙었다고 만족하지 마라.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한다. 태준은 공학 학위를 받은 뒤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겉으로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대학 동기들은 태준이 의학을 사람을 돕는 학문보다 인간의 몸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해부학 성적이 유난히 뛰어났다. 다른 학생들이 실습용 시신을 대할 때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달리 태준은 오랜 시간 표본을 바라보며 각 조직의 위치와 절단 방향을 기록했다. 한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몸은 흥미로워했지만 사람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만난 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부유한 집안, 의과대학의 우수한 성적, 아름답고 성실한 연인. 그는 두 사람이 결혼해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을 확장하고 자신이 원장이 되는 미래까지 계획했다. 서연에게는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계획이었다. 그녀가 소아외과 의사가 되어
지방 의료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태주는 웃으며 무시했다. 결혼하면 생각이 바뀔 거야. 서연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공부하면 전화를 반복해서 걸었다. 남학생과 대화하면 이름과 시간을 적었다. 외할머니 집 열쇠를 복제하고 방에 들어가 편지와 일기장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이었다. 서연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한 순간 태준에게 그것은 시련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연을 설득하는 대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을 돌이키는 대신 상대방 자체를 파괴했다. 2000년 2월 대법원은 강태준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사형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왜곡된 성장 환경과 정신적 불안정성이 고려되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거센 비난이 일었다. 서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경수는 준비한 원고를 들고 단상에 섰지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딸의 사진을 바라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피고인은 젊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다면 23살이었던 우리 딸의 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회견장은 조용했다. 우리 딸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우리보다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한경수는 원고를 내려놓았다. 그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남아있고 피해자에게는 두개골과 목걸이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의입니까? 강태준은 교도소에서도 특유의 능력을 드러냈다. 그는 법률 서적과 의학 서적을 읽었고 모범수 평가를 받았다. 다른 수감자들의 탄원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교도소 내 번역 작업에도 참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졌다. 그러나 한서연의 가족에게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았다. 오미정은 매년 1월 26일이면 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것과 비슷한 회색 목도리를 꺼내놓았다. 외할머니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한동안 수화기를 들지 못했다. 한경수는 병원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병원 한쪽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 환자를 돕는 작은 기금이 만들어졌다.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하고 싶었을 일을 가족이 대신 이어가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 강태준은 여러 차례 감형과 가석방 심사를 받았다. 그가 수감 생활 중 법학을 공부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일부에서는 형을 다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물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서연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는가? 그가 공부한 법은 죄를 반성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감옥을 나갈 수 있는지 계산하기 위한 것인가? 결국 강태준은 장기간 복역한 뒤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했다. 그는 이름을 으로 바꾸었다. 출소 후 법학 학위를 근거로 법조계에 진입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는 그의 범죄 전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자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의 행방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가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서류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외국으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문에서는 가명을 사용해 의료 관련 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확인된 것은 없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건 발생 20주기가 되던 겨울, 최인석은 이미 경찰에서 퇴직한 뒤였다. 그는 혼자 양화대교 아래를 찾았다. 강 위에는 과거와 비슷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자동차 불빛이 교각 사이로 길게 번졌고 차가운 바람이 갈대밭을 흔들었다. 최인석은 처음 두개골이 발견되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당시 모든 것을 계산했다고 믿었다. 시신을 나누고 신원을 훼손하고 실습용 두개골을 섞고
차를 다른 지역에 버리고 증거를 천장 속에 감추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계산식처럼 다루는 순간 이미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서연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그녀의 습관을 기억하는 외할머니가 있었다. 그녀가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잊지 않은 부모가 있었고 그녀의 두려움을 알아본 친구가 있었으며 끝까지 흔적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다. 강태주는 서연의 몸을 여러 곳에 흩어놓으면 그녀의 존재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히려 흩어진 모든 흔적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다. 그에게로. 양화대교 아래의 가방, 차량 틈에 남은 피, 397호실에 깨진 타일, 정화조 속 목걸이, 천장에 숨긴 녹음 테이프. 그가 지운다고 믿은 흔적들은 모두 한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증언이 되었다. 최인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흰 국화 한 송이를 꺼내 강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래전 판결문에 적혀있던 문장을 떠올렸다. 서연은 단지 한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평범한 선택 때문에 그녀는 목숨을 잃었다. 반면 자신을 천재라고 믿었던 남자는 사랑받지 못할 가능성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한 사람을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서연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가 간직하려 했던 머리카락과 반지와 사진은 그의 것이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법정에 놓여 그의 잔혹함을 증명했다. 그가 녹음한 서연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태주는 그 목소리를 협박과 위장을 위해 남겼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이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다. 도시는 변했고 다리 주변의 풍경도 달라졌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한서연의 마지막 말은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 그 말은 강태준이 평생 얻지 못한 답이었다. 그는 2개의 학위를 얻었고 누구보다 복잡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었으며 사람의 몸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러나 끝내 한 가지는 배우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었다.